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네, 바로 글로벌 테크 산업의 거인 중 하나죠. 아마존입니다. 티커 심벌로는 AMGN이고요. 최근에 월가의 아주 중요한 투자은행 JP모건에서 이 아마존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당히 큰 폭으로 올렸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까 2025년 10월 31일인데요. 기존에 265달러였던 목표 주가를 무려 305달러까지 계산해보면 거의 15% 이상이나 끌어올린 겁니다. 네, 15%면 정말 파격적인 상향 조정이죠. 시장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도대체 JP모건은 아마존의 어떤 점을 보고 어떤 가능성을 봤길래 이렇게까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걸까? 그냥 단순히 목표 주가 올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석 보고서 안에는 어떤 논리와 데이터들이 숨어 있을까? 이게 핵심이겠죠. 그렇죠.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보다는 그 숫자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JP모건이 내놓은 분석 리포트를 주요 자료로 삼고요. 여기에 더해서 관련된 여러 시장 데이터라던가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JP모건의 눈을 빌려서 말이죠. 아마존 성장을 이끄는 그 핵심 동력이 대체 무엇인지 이거 여러분과 함께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한동안은 성장세가 좀 꺾인 거 아니야? 하는 우려도 있었잖아요. 바로 그 클라우드 사업부, 아마존 웹 서비스, 보통 AWS라고 하죠. 네, AWS. 이 AWS가 어떻게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또 다른 축이죠. 이커머스나 광고 같은 다른 사업들과는 또 어떻게 시너지를 내면서 회사 전체의 수익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는지 그 구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워낙 다층적이고 복잡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분석이 꼭 필요하죠. 아마존이라는 이 거대한 기업의 현재 모습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까지 좀 조망해 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자, 그럼 제일 먼저 JP모건이 아마존 목표 주가를 305달러까지 정말 높게 잡았잖아요. 그 결정적인 이유,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역시나 그 분석 리포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네, 바로 아마존 웹 서비스 AWS의 정말 놀라운 성장세 회복, 여기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AWS가 역시나 핵심이죠. 최근에 발표된 2025년 3분기 실적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3분기 동안에요, AWS 매출이 얼마였냐면 33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330억 달러. 엄청난 규모네요. 네, 엄청나죠. 근데 이 숫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작년 같은 분기,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20%요. 20% 성장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이 20%라는 성장률 숫자 자체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이 성장률이 2022년 이후에 기록된 분기별 성장률 중에서 가장 높다는 거. 네, 그동안 좀 주춤했었죠. 네. 그리고 둘째는 시장 분석가들이 이 정도 나오겠지 하고 예상했던 평균 전망치가 있잖아요. 그걸 훨씬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에 해당한다는 거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실 그동안 시장에서는 AWS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팬데믹 기간에는 기업들이 너도 나도 디지털 전환에 나서면서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그때 AWS가 그야말로 최대 수혜자였죠. 성장률이 막 30%, 40%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맞아요. 그때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이제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고 또 금리 인상이다 뭐다 해서 거시경제가 좀 불안해지니까 기업들이 IT 지출에 대해서 약간 신중해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렇죠.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한 거죠. 네. 거기다가 경쟁 환경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 같은
경쟁사들이 정말 무섭게 추격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 40%에 육박했던 AWS의 분기별 성장률이 10%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 AWS 괜찮은 건가?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아, 그래서 AWS의 황금기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성장 엔진이 좀 식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왔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분기 실적이 딱 발표되면서 그런 우려를 정말 상당 부분 해소시킨 거죠. 아, AWS 아직 건재하구나. 여전히 아마존 전체 성장을 앞에서 끌고 가는 핵심 동력이 맞구나 하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와, 그럼 이번 실적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거네요. 그렇죠. 시장의 의구심을 잠재우고 AWS의 근본적인 경쟁력과 그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여전히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를 뛰어넘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걸 증명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팬데믹 특수가 이제 끝나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다시 20%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건 이건 분명히 AWS가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 새로운 모멘텀을 찾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 바로 여기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게 될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혁명입니다. 아, AI군요. 역시. 네, 지금 기술 산업 전반을, 아니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큰 화두가 바로 이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AI 아니겠습니까? 챗GPT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AI 모델들이 쏙쏙 개발되고 또 실제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요. 이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컴퓨팅 파워, 그리고 데이터 처리 능력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AI 모델 하나 만들고 돌리는데 엄청난 자원이 들어간단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AI 모델을 학습시킨다고 하잖아요. 트레이닝 시키는데 여기에 고성능 GPU, 그래픽 처리 장치죠. 이 GPU가 수백, 수천 개씩 묶인 클러스터가 필요하고요. 또 엄청난 양의 데이터셋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실제 서비스를 운영, 이걸 추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도 안정적이면서도 필요에 따라 용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확장 가능한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학습 단계뿐만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자원이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AI 관련된 작업, 이런 워크로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기폭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사업자가 누구냐? 바로 AWS죠. 그러니까 AWS가 이 AI 혁명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로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AI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려는 기업이나 개발자들이 결국에는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상당 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선택지들도 있지만 AWS가 가진 규모나 안정성, 다양한 서비스 포트폴리오 등을 고려했을 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AWS는 이렇게 밀려드는 AI 시대의 요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그냥 기존에 제공하던 서버나 스토리지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만 빌려주는 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AI에 특화된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AWS는 단순히 컴퓨팅 자원을 빌려주는 수준을 넘어서 AI 모델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아주 특화된 솔루션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학습용 칩이 있어요. 트레이니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칩의 차세대 버전인 트레이니움2에 대해서 정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칩까지 만든다고요? 네, 이 트레이니움 칩은 현재 AI 칩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와 경쟁하는 구도인데요. 특히 대규모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성능을 최적화하도록 특별히 설계됐습니다. 그러니까 AI 모델 개발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운 고객들에게는 이런 대안도 있구나 하고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아,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싸니까 좀 더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인 대안을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용 칩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AI 출연, 인퍼런스 단계에 특화된 인퍼런시아라는 칩도 계속해서 성능을 개선하고 있고요. 하드웨어 측면에서 이렇게 자체 칩 개발에 힘을 쏟는 동시에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용량을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AI 때문에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려면 당연히 인프라부터 확충해야 하니까요. 와, 정말 AI 시대를 대비해서 핵심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그것도 자체 기술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하드웨어 쪽은 그렇다 치고 혹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측면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당연히 그쪽도 중요하죠. 예를 들어 아마존 베드록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 종류의 파운데이션 모델,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대규모 AI 모델들을 고객들이 아주 쉽게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주고 이걸 기반으로 자기들만의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아, AI 모델을 직접 처음부터 다 만들 필요 없이 이미 만들어진 좋은 모델들을 골라서 쓸 수 있게 해준다? 그렇죠.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바로 주요 AI 스타트업들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아주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트너십이요? 어떤 회사들과 손을 잡고 있나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챗GPT의 아주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클로드라는 AI 모델을 개발한 곳인데요. AWS가 이 엔스로픽에 최대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5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시장에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죠. 와, 40억 달러 투자라니 정말 통 큰 결정이네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요. 엔스로픽은 앞으로 자신들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AWS를 주요 클라우드 제공업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WS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죠. 동시에 AWS는 엔스로픽이 가진 최첨단의 AI 모델,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자사 클라우드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AWS의 AI 서비스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강력해지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아, 서로 윈윈하는 구조네요. AWS는 고객과 기술을 얻고 엔스로픽은 안정적인 인프라와 자금을 확보하고.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고객사를 하나 더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AI 기술 생태계 안에서 AWS의 영향력을 더 확고히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연합이나 구글 같은 경쟁사들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려는 아주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야, 들어보니까 AWS가 정말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에 제대로 올라타기 위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파트너십까지 정말 다각도로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드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AI 시대를 그냥 관망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행보들이죠. 그러면 JP모건뿐만 아니라 다른 월가의 투자 은행들도 AWS의 이런 AI 관련 성장 잠재력을 좀 비슷하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 편인가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월가에서는 AWS의 이 AI 모멘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각 회사마다 구체적인 목표 주가나 성장률 전망치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위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분석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생성형 AI 도입이 점점 더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의 클라우드 지출이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AWS가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적어도 2026년까지는 연평균 20% 이상의 아주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아까 3분기 성장률이 20%였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성장을 앞으로 몇 년간은 더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와, 20% 성장을 계속 이어간다.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또 웰스파고라는 곳도 비슷한 맥락의 분석을 내놨어요. 결국 AI 관련 작업들, 즉 AI 워크로드가 클라우드 수요를 계속해서 견인하면서 AWS의 성장을 든든하게 받쳐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곳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AI가 AWS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 전반적으로 AI가 AWS에 가져다 줄 기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이 AWS가 AI 시대에 가지는 경쟁 우위라는 것을 좀 더 구조적인 틀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가치 사슬, 밸류 체인이라는 개념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 틀을 이용해서 AWS의 위치를 좀 분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좀 더 본질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가치사슬, 밸류체인이라는 개념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 거치는 일련의 모든 활동 단계를 의미하죠. 마이클 포터 교수가 이야기한 개념인데 예를 들어 기획, 개발, 생산, 마케팅, 유통, 판매,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가치가 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럼 이걸 AI 기술의 가치사슬에 한번 적용해 보죠. 가장 밑단에 뭐가 있을까요? AI 모델을 개발하고 또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인프라가 있겠죠. 예를 들면 컴퓨팅 파워,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그리고 이걸 연결하는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요. 네, 가장 기본적인 기반 시설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바로 윗단계에는 AI 모델 자체가 있을 겁니다. 뭐 챗GPT나 클로드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좀 더 작은 모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런 AI 모델들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AI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들이 존재하겠죠. 뭐 AI 챗봇이라든가 이미지 생성 툴이라든가 맞춤형 추천 시스템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서비스들이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네, 그렇게 단계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인프라, 모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최종 사용자 전달. 그럼 AWS는 이 가치 사슬에서 어디에 위치하는 건가요?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 AWS는 가장 근간이 되는 핵심 인프라 제공자로서 이 AI 가치 사슬의 거의 맨 아래쪽 혹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마존 베드록처럼 모델을 제공하는 역할도 일부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경쟁력은 역시 인프라에 있죠. AI 모델을 만들려고 하든 아니면 만들어진 AI 모델로 서비스를 운영하려고 하든 결국에는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특히 AWS는 이 분야의 선두주자이고요. 가치 사슬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 기반 인프라 제공자. 혹은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것들이 그 위에서 돌아가니까 가치 사슬의 최상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위치가 가지는 전략적인 의미겠죠. 맞습니다. 그게 궁금해요. 이 위치가 AWS에게는 어떤 전략적인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이건요, AWS가 단순히 AI 관련된 어떤 특정 서비스 하나를 제공하는 기업이 아니라 AI 기술 생태계 전체에 대해서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려면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전력망을 통해 공급되어야 하잖아요. 전력회사가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전기를 공급하는 것처럼 AWS는 AI 시대의 디지털 전기와 같은 그런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디지털 전기라? 와, 비유가 정말 와닿는데요. 아무리 혁신적인 AI 기술이나 애플리케이션이 새로 등장한다고 해도요. 그것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구동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AI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수록 AWS와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후발주자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아주 높은 진입 장벽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자체 칩을 개발하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건 엄청난 자본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니까요. 네, 규모의 경제가 확실히 작용하겠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많은 기업들과 개발자들이 이미 AWS 플랫폼 위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발생합니다. 생태계가 커질수록 그 가치가 더 커지는 거죠. 또 로긴 효과, 즉 한번 AWS 생태계에 익숙해지고 시스템을 구축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기가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쉽지 않게 됩니다. 아,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가기 어렵게 되는 거군요. 그런 경향이 있죠.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결국 AWS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강력한 가격 결정력과 협상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우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 높은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튼튼한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른 비유로 AI 시대의 톨게이트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AI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통행료를 내야 하는 것처럼요. 이야, 디지털 전기에 이어서 AI 시대의 톨게이트라. 정말 AWS의 강력한 시장 지위를 잘 보여주는 비유 같습니다. 네, AWS의 화려한 부활, 그리고 AI를 통해서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는 이야기, 정말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JP모건이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그렇게 높게 잡은 이유가 단지 이 AWS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쵸? 네, 물론입니다. AWS가 가장 큰 동력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아마존 하면 여전히 세계 최대의 이커머스 제국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다른 사업들도 주목받고 있으니까요. JP모건은 아마존의 다른 사업 부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특히 2026년까지 회사 전체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거라고 낙관했다는데 그 근거들이 좀 궁금합니다. AWS 외에 또 어떤 카드들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JP모건 분석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죠. 리테일, 즉 소매 부문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광고 사업의 기여도가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 두 가지가 AWS와 함께 아마존의 수익성 개선을 이끌 쌍두마차 역할을 할 거라는 거죠. 아, 리테일 효율화와 광고 사업 성장. 이 두 가지군요. 그럼 먼저 리테일 부문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효율성을 높인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리테일 부문에서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면 단연 물류 효율화입니다. 아마존은 정말 오래전부터 로봇공학이나 자동화 기술 같은 것들을 물류센터 운영에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해 왔어요. 비용을 절감하고 또 배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죠. 네, 아마존 물류센터 로봇 영상 같은 거 보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노력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창고에서 상품을 찾아오는 피킹 작업, 상품을 분류하는 소팅, 포장하는 패키징, 그리고 최종적으로 운송하는 과정까지 이 물류 프로세스 거의 전반에 걸쳐서 자동화 시스템과 로봇의 활용도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부 공정에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동화를 늘려가고 있다. 네, 이게 가져오는 효과는 단순히 인건비 절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인건비 절감 효과도 크지만요. 로봇이 일하니까 작업의 정확도가 훨씬 높아지고요. 24시간 가동이 가능하죠.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고 관리를 훨씬 더 최적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기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는 거네요. 그럼 이런 물류센터 다동화나 로봇 도입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혹시 좀 숫자로 와닿는 분석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마침 투자 리서치 회사 중에 울프 리서치라는 곳에서 내놓은 분석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들은 아마존이 이렇게 물류 자동화에 꾸준히 투자를 함으로써 연간 최대 2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연간 20억 달러요? 와,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조 6천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요. 그렇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비용 절감 효과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누적되면서 아마존 리테일 부문의 수익성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 체질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울프 리서치는 더 나아가서 향후 10년 동안 아마존이 이런 효율화 노력을 계속한다면 아마존 리테일 부문의 영업이익률을 약 3%포인트, 그러니까 300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 3%포인트 개선. 사실 아마존 리테일 사업은 그동안 규모는 엄청나게 큰데 마진율은 좀 낮다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박리담의 전략에 가깝다는 평가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규모의 경제 효과를 넘어서 이런 운영 효율성 개선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수익성을 높이려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외형 성장에 좀 더 집중했다면 이제는 내실을 다지면서 수익성까지 함께 가져가려는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간 20억 달러 비용 절감에 장기적으로 영업이익률 3%포인트 개선 잠재력까지 와, 정말 놀라운 숫자들입니다. 리테일 부문의 수익성 개선 이야기 혹시 다른 요인들도 좀 고려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가격 정책 같은 것들이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JP모건의 분석 리포트에 직접적으로 담긴 내용은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또 다른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의 가격 인상 가능성입니다. 아마 2026년쯤에는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죠. 아, 프라임 멤버십 가격 인상.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겠네요. 그렇죠. 프라임 멤버십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무료 배송 혜택부터 시작해서 프라임 비디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묶어서 제공하잖아요. 이게 아마존의 충성 고객을 꽉 붙잡아두는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동시에 아마존에게는 아주 중요한 수혜권이기도 하고요. 네, 저도 프라임 회원인데 끊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아마존은 과거에도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프라임 멤버십 가격을 올려왔어요.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또 프라임 비디오 콘텐츠 투자나 배송 서비스 개선 등 서비스 가치 자체도 계속 높아졌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추가적인 가격 인상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을 올리면 일부 고객들이 이탈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프라임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일부 이탈 고객이 발생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수익 증대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결국 아마존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물류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서 비용은 줄이고 동시에 핵심 서비스인 프라임 멤버십 가격은 올려서 수익을 늘리는 이른바 양동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비용은 줄이고 가격은 올리고 수익성 개선에는 정말 확실한 방법이겠네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바로 아마존이 가진 그 강력한 규모의 경제, 이코노미즈 오브 스케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확보한 시장 지배력과 고객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가능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물류 효율화와 가격 정책 외에 아마존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축, 아까 말씀하신 광고 사업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존 하면 딱 이커머스 플랫폼이나 아니면 방금 길게 얘기했던 AWS,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이렇게 주로 떠올리시잖아요. 광고 사업은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아, 네.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존의 광고 사업은 뭐랄까요? 그야말로 숨겨진 보석 아니면 조용한 거인 이렇게 불릴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눈부시게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매출만 늘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한가요? 드리는 이익이 아마존 전체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정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리테일 사업보다는 훨씬 높은 마진율을 기록하거든요. 와, 수익성이 높다는 게 핵심이군요. 네. 지금 디지털 광고 시장 하면 보통 구글이랑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죠. 이 두 회사가 거의 양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느새 아마존이 이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3위 사업자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니, 구글이랑 메타 다음이 아마존이라고요? 그렇게나 큰가요? 네, 그렇습니다. 성장 속도를 보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그럼 아마존 광고 사업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또 수익성까지 높은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구글이나 메타와는 뭔가 다른 아마존만의 특별한 강점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아마존 광고 사업이 가진 가장 큰 성공 요인이자 다른 경쟁 플랫폼들과 차별화되는 경쟁 우위는요. 바로 아마존 플랫폼 그 자체가 가진 아주 고유한 특성에서 나옵니다. 플랫폼 자체의 특성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정말 수억 명의 사용자들이 아마존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왜 아마존에 오느냐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 소식 보려고? 아니면 뉴스 보려고? 아니죠. 대부분은 무엇인가를 사겠다는 아주 명확한 구매 의도를 가지고 상품을 검색하고 비교하고 장바구니에 담으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아, 맞네요. 아마존 들어갈 때는 보통 뭔가 살 게 있어서 들어가죠. 그렇죠. 바로 그 과정에서 아마존은 뭘 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실제 구매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어떤 고객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고, 어떤 상품 페이지를 얼마나 오래 봤고, 어떤 상품들을 비교했고, 뭘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뺐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엇을 구매했는지 이 모든 구체적인 1차 데이터를 아마존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와, 그냥 검색 기록이나 좋아요 누른 데이터가 아니라 진짜 돈을 쓰기 직전 혹은 쓴 사람들의 행동 데이터라는 거군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아마존 광고의 파워입니다. 이 데이터는 광고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엄청난 가치를 가지는 정보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용자가 최근 아마존에서 캠핑용 텐트를 검색하고 여러 텐트 상품 페이지를 막 둘러봤다고 쳐보죠. 그러면 아마존은 이 사용자에게 뭘 보여줄 수 있을까요? 최신형 텐트 광고나 아니면 텐트와 함께 쓰면 좋은 다른 캠핑 장비 광고를 아주 정확하게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아, 구매 의도가 거의 확실한 사람에게 가장 관련성 높은 광고를 딱 보여줄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아마존에서 볼 수 있는 스폰서드 프로덕츠, 스폰서드 브랜드 같은 광고 상품들입니다. 아마존 내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이나 중간 혹은 상품 상세 페이지 같은 곳에 아주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죠. 사용자는 자기가 찾던 상품과 관련된 광고로 보게 되니 거부감도 적고 광고주는 구매 확률이 매우 높은 잠재 고객에게 직접 광고를 할 수 있으니 광고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이겠네요. 광고비가 헛되이 쓰일 확률이 확실히 적으니까요. 맞습니다. 광고주는 당연히 자신의 광고 예산이 실제 매출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곳에 돈을 쓰고 싶어 하잖아요. 아마존은 바로 그 구매 시점, 포인트 오브 퍼체스에 가장 가까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광고주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흔히들 이렇게 비교하죠. 구글은 사용자의 검색 의도를 파악하고 메타는 사용자의 관심사를 파악한다면 아마존은 사용자의 실제 구매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를 한다고요. 검색 의도, 관심사, 그리고 구매 행동. 확실히 아마존이 가장 직접적이네요. 네, 이런 차별점 덕분에 아마존 광고는 효율이 높고 높은 효율은 당연히 높은 광고 단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다시 아마존의 높은 광고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아주 강력한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야, 정말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이커머스 플랫폼 자체가 가진 그 막대한 트래픽과 구매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수익성 높은 광고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네, 아마존의 사업 다각화 전략이 아주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그럼 지금까지 AWS의 성장, 리테일 부분의 효율화, 그리고 이 광고 사업의 부상까지 아마존을 구성하는 주요 사업 부문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각각의 사업 부문들이 그냥 따로따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막 연결되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예전에 아마존 성공 비결 이야기할 때 보면 플라이휠 효과라는 말이 자주 등장했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플라이휠 효과.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아주 즐겨 사용했던 개념이고 아마존의 성장 전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아이디어죠. 그렇죠. 그게 뭐였는지 한번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과거 아마존의 플라이휠은 주로 리테일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래요. 아마존이 먼저 낮은 가격과 다양한 상품 구색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최고의 고객 경험, 커스터머 엑스피리언스를 제공합니다. 그럼 당연히 더 많은 고객들이 아마존으로 몰려들겠죠. 네, 사람이 모이면 그렇죠. 이렇게 고객 트래픽이 증가하면 이걸 보고 더 많은 제3자 판매자들, 즉 third party seller, third party sellers들이 아마존에 입점하면 물건 팔기 좋겠다 하고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판매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상품 구색은 더욱더 다양해지고 판매자들 간의 경쟁 때문에 가격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럼 고객 경험이 더 좋아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다시 이게 더 많은 고객을 아마존으로 끌어들이는 요인이 되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마치 무거운 쇳덩어리 바퀴, 즉 플라이휠을 한번 돌리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일단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관성 때문에 점점 더 적은 힘으로도 더 빠르게 회전시킬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선순환 구조가 한번 만들어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이 더욱 가속화된다는 개념입니다. 네, 그 선순환 구조, 정말 아마존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죠. 그렇다면 지금 2025년 현재의 아마존은 어떤 새로운 플라이휠을 돌리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방금 설명해 주신 과거의 리테일 중심 플라이휠과는 좀 다른 모습일 것 같은데요. 시대도 변했고 사업 영역도 훨씬 넓어졌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요. 과거의 그 리테일 중심 플라이휠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그게 더욱 진화하고 확장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플라이휠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가 앞서 길게 이야기했던 AWS와 AI 기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복합적인 플라이휠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AWS와 AI 중심의 새로운 플라이휠. 와,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존의 각 사업 부문들이 단순히 그냥 개별적으로 성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서로 아주 깊숙이 얽혀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막 촉진시켜주고 전체 아마존이라는 시스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그런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JP모건을 비롯해서 많은 분석가들이 아마존의 미래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또 다른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 이직의 핵심이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연결고리들을 통해서 그런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WS, 리테일, 광고, 이 사업 부문들이 대체 어떻게 서로를 돕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몇 가지 주요한 연결고리들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이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AWS가 제공하는 그 강력하고 안정적인 클라우드 인프라가 아마존 리테일 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 리테일 사업 운영의 백엔드가 AWS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운영하는 그 방대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문제, 또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수많은 상품들의 재고를 정교하게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AI 기술을 이용해서 앞으로 어떤 상품이 얼마나 팔릴지 수요를 예측해서 재고 비용을 줄이는 문제. 이런 모든 복잡한 작업들이 사실은 다 AWS의 강력한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 분석 능력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존 리테일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AWS 인프라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네, 확실히 AWS가 리테일 사업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고 있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연결고리, 이건 반대 방향입니다. 아마존의 그 거대한 리테일 사업에서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막대한 양의 실제 구매 데이터, 검색 데이터 있죠? 이게 아마존의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성능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경쟁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정말 독보적인 자산이 됩니다. 아, 리테일에서 나온 데이터가 AI 개발에 쓰인다. 네, 더 많은 그리고 더 질 좋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AI 모델이 당연히 더 똑똑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더 똑똑한 AI 모델은 다시 AWS가 기업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AI 서비스, 예를 들면 개인화 추천 엔진이라던가 금융 사기 탐지 시스템 같은 것들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리테일 사업이 AWS의 AI 역량을 키우는 아주 귀중한 연료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와, 이건 정말 생각지 못했던 연결고리네요. AWS가 리테일을 돕고 반대로 리테일 데이터는 AWS의 AI를 더 강력하게 만들고 정말 완벽한 상호보완 관계인데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연결고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리테일 데이터를 먹고 더 강력해진 AI 기술은 다시 아마존 리테일 고객들의 쇼핑 경험을 혁신하는 데 사용됩니다. AI가 다시 리테일로 돌아온다. 네, 최근에 아마존이 선보여서 화제가 됐던 AI 기반 쇼핑 어시스턴트 루퍼스가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루퍼스는 고객들이 채팅하듯이 자연어로 질문하면 상품을 대한 정보를 찾아주고 여러 상품들을 비교해주고 또 고객의 취향에 맞는 새로운 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훨씬 더 개인화되고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루퍼스 관련 기사 본 것 같아요. 쇼핑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AI 비서 같은 느낌이던데요. 맞습니다. 이런 AI 기반의 서비스 혁신은 당연히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전환율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겠죠? 이는 결국 아마존 리테일 사업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또 다른 동력이 됩니다. 그렇군요. AI가 고객 경험을 향상시켜서 다시 리테일 성장을 이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연결고리입니다. 리테일 사업이 이렇게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고객들이 아마존을 찾게 되고 거기서 더 풍부한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럼 이건 다시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바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광고 사업입니다. 아, 광고 사업까지 연결되는군요. 네,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그리고 더 정교해진 AI 기반의 타겟팅 기술로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게 되니까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아마존 플랫폼의 매력도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 단가를 더 높게 받을 수도 있고요. 결국 AWS, 리테일, 그리고 광고 사업 이 세 개의 핵심 축이 각각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막 가속시키는 톱니바퀴처럼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이라는 제국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단순한 덧셈이 아닌 강력한 곱셈 효과, 즉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현재 아마존이 돌리고 있는 새로운 AI 중심 플라이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설명을 듣고 나니 각 사업 부문들이 어떻게 그렇게 유기적으로 얽혀서 서로를 강화시켜주고 있는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 4나 5가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해서요. 아마존의 현재 상황을 우리가 경영 전략 같은 거 배울 때 자주 사용하는 분석틀 있죠. 스와트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이 네 가지 요인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업 분석. 복잡한 상황을 좀 구조화해서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한 도구죠. 좋습니다. 한번 아마존의 스왓 요인들을 정리해보죠. 먼저 강점, 스트렝스부터 볼까요?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들이죠.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연 첫 번째는 AWS의 그 압도적인 클라우드 시장 지배력과 기술 리더십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아마존의 최대 강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리테일 사업이 보유하고 있는 그 방대한 글로벌 고객 기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양의 구매 데이터, 또 오랜 기간 구축해온 고도로 효율화된 물류 네트워크, 이것도 엄청난 자산입니다. 네, AWS와 리테일. 이 두 가지가 핵심 강점이군요. 그렇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빠르게 성장하면서 수익성까지 높은 광고 사업. 이것도 이제는 아마존의 확실한 강점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WS, 리테일, 광고. 이 세 가지가 강점이군요. 그럼 기회, opportunity,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존 앞에 놓인 기회들이요. 기회 요인 역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과 연결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AI 기술의 그 폭발적인 발전,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입니다. 이건 AWS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죠. 네, AI와 클라우드 시장 확대. 그리고 또 다른 기회 요인들도 있습니다. 아마존이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 영역들이죠. 예를 들면 헬스케어 분야. 이미 온라인 약국도 운영하고 있고 원격 진료 서비스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죠. 또 엔터테인먼트 분야, 프라임 비디오나 게임 사업 같은 것들요. 그리고 좀 더 미래 기술로는 위성 인터넷 사업인 프로젝트 카이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분야들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거나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들이기 때문에 아마존에게는 중요한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회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니스나 트레트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일 수만은 없을 텐데요. 네, 물론입니다. 먼저 약점 위키니스에 대해서는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참고한 JP모건 리포트나 다른 자료들에서 명시적으로 이것이 아마존의 약점이다라고 언급된 부분은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외부에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내부적인 약점은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네. 다만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본다면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사업 영역이 워낙 방대하고 조직 구조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혹시 조직 내부에 어떤 비효율성이 존재하진 않을까? 혹은 너무 큰 규모 때문에 의사결정 속도가 좀 느려지거나 관료주의가 심화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잠재적인 약점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외부에서 하는 추측의 영역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확실하게 외부에서 오는 위협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험 요인은 비교적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만약에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지거나 혹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이건 아마존의 핵심 사업인 리테일 부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기업들이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면 IT 투자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AWS의 성장세에도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네, 경기 변동은 확실히 큰 위협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위험 요인은 바로 경쟁 심화입니다. 이건 항상 존재하는 위협이지만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죠.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구글 클라우드가 정말 무섭게 추격하고 있고요. 이커머스 분야에서도 월마트 같은 전통의 강자나
쇼피파이 같은 새로운 플랫폼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광고 시장 역시 구글, 메타와의 경쟁은 계속될 거고요. 정말 사방에 경쟁자들이 있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규제 리스크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주요 국가들에서 아마존의 막강한 시장 지배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거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슈로 조사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압박이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아마존의 장기적인 성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규제 문제 이것도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존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숙제 같은 거죠. 네, 이렇게 스워트 분석으로 정리해보니 아마존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강점과 기회는 정말 뚜렷하지만 동시에 극복해야 할 약점이나 위험 요인들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현재 전략을 요약해보자면 이러한 스워트 요인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신들이 가진 핵심 강점, 즉 AWS와 리테일 플랫폼이라는 강력한 무기와 AI 기술 발전이라는 엄청난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길게 설명드렸던 각 사업 부문 간의 그 강력한 시너지 효과, 즉 새로운 플라이휠을 더욱더 빠르게 돌림으로써 혹시 모를 내부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또 외부에서 오는 치열한 경쟁이나 규제와 같은 위협 요인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명쾌한 분석입니다. 자, 이제 슬슬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향해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는 JP모건이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30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을 계기로 해서 아마존의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JP모건이 아마존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은 단순히 AWS의 성장세가 좀 회복됐다는 하나의 사건에만 기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첫째,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는 AWS의 강력한 모멘텀. 네, 그게 첫 번째 축이고요. 둘째, 물류 효율화와 같은 비용 절감 노력, 그리고 프라임 멤버십 가격 인상 가능성 등을 통해서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리테일 부문의 수익성. 네, 두 번째 축이죠. 셋째, 이미 확실한 캐시카우로 자리 잡은 고수익 광고 사업의 꾸준한 성장세. 네, 세 번째 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요소들이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 즉 우리가 이야기했던 새로운 AI 중심의 플라이휠, 여기에 대한 깊은 확신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JP모건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이런 거 아닐까요? 아마존은 더 이상 과거에 그냥 큰 이커머스 공룡이나 클라우드 시장 먼저 선점한 회사, 여기에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는 AI,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 전체를 혁신하면서 질적인 도약을 이루어낼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 이 기업의 가치를 다시 봐야 한다. 이런 기대감을 표현한 것이라고요.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JP모건의 분석은 결국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이제 좀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마존을 단순히 그냥 온라인에서 물건 파는 소매 업체나 아니면 그냥 서버 빌려주는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업체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요. 데이터를 핵심 자산으로 삼고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계속해서 창출해내는 거대한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그 위상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술 플랫폼 기업. 네, 그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마존 앞에 놓인 길이 마냥 탄탄대로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수업 분석에서도 살펴봤듯이 경쟁 환경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거고요. 또 글로벌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규제 리스크 같은 도전 과제들도 여전히 존재하죠.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은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들입니다. 네,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인지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JP모건을 비롯해서 많은 분석가들이 여전히 아마존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결국 아마존이 보유하고 있는 그 핵심 자산과 역량의 깊이와 다양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AI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술적 리더십과 시장 지배력을 AWS가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크고요. 둘째, 여전히 막강한 고객 기반과 물류 인프라를 갖춘 리테일 사업이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 즉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면서 동시에 AI 발전에 필수적인 귀중한 데이터 자산을 계속해서 공급해준다는 점. 그리고 셋째, 높은 수익성을 자랑하는 광고 사업이 이제는 확실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 이처럼 여러 개의 강력하고 또 서로를 보완해주는 성장 포트폴리오를 다각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아마존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각화되고 상호 보완적인 성장 포트폴리오. 네, 바로 이러한 내재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도전들을 잘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아마존이라는 기업 특유의 그 장기적인 비전과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 문화, 그 DNA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아마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AWS의 부활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리테일과 광고 사업의 성장,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AI 기반의 시너지 효과까지 정말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아주 입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스스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이신가요? 오늘 저희는 주로 현재 눈에 보이고 있는 가시화되고 있는 아마존의 사업들, 그러니까 AWS, 리테일, 광고 사업, 이 세 가지 축이 AI 기술을 기반으로 어떻게 통합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보는 겁니다. 앞으로 5년 혹은 좀 더 길게 봐서 10년 뒤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현재의 분석 틀로는 미처 다 포착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아마존에게서 새롭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제3, 제4의 새로운 사업 영역은 무엇일까요? 혹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경쟁 우위는 과연 무엇일 수 있을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미래를 예측하는 질문이네요. 네, 예를 들자면 아마존이 이미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뭔가 정말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킬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자율주행 기술과 아마존의 강력한 물류 네트워크가 결합해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또 아까 잠깐 언급됐던 위성 인터넷 사업 프로젝트 카이퍼가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미래다 승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니까요. 물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마존이 가진 강점과 자원들의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보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 탐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 각자의 통찰력을 한번 발휘하셔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장선상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런 비선형적인 변화나 예상치 못한 기회의 등장을 한번 상상해보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큰 통찰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의 다음 행보가 무엇이 될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